안녕하세요. 서점 샌들러입니다. 이번 영상은 지난주에 읽었던 책들을 좀 한번 일별해 보려고 마련한 영상이에요. 크라스너 호르카의 라슬로의 사탄 탱고도 주문해서 받았는데요. 일단 미뤄뒀습니다. 이번 주에 읽은 책은 안톤 체호프예요. 체호프는 워낙 단편집이 많아서 제가 가지고 있는 것만 해도 이 민음사에서 나온 박현섭 교수 번역으로 단편선이 있고요. 열린 책들에서 오종우 교수의 이 개를 데리고 다니는 부인을 표제적으로 엮은 단편선 이거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문학동네 세계문학전집으로 나온 이 상자 속의 사나이를 표제작으로 13편을 묶은 역시 박현섭 교수 번역으로 된 이 단편선을 읽었어요. 이렇게 단편집이 많다는 건 그만큼 체호프 작품이 많다는 거고, 수록된 작품들도 물론 대표적인 몇 작품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여러 작품들을 분산해서 묶을 수 있다는 거니까 그만큼 고르게 다 읽을만 하다는 것, 다 좋다 이런 걸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체호프는 이 중단편 말고도 현대 희곡의 선구자로 알려져 있으니까 희곡 작품들도 있는데요. 그 중에서 중요한 장막극 4편, 그러니까 갈매기, 세자매, 바냐아저씨, 그리고 마지막 희곡인 벚꽃동산 혹은 벚나무동산, 이 실린 이 희곡집도 열린 책들의 벚꽃동산과 의류문화사의 이 희곡전집, 또 희곡선집 이렇게 몇 권 가지고 있어요. 문제는 읽어도 시간이 지나면 무슨 내용이었는지가 기억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번에 체호프를 읽게 된 건 이제 유시민 작가와 변영주 감독이 책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는 영상을 봤거든요. 거기서 변영주 감독이 체호프를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가 육호실이라는 작품이 정말 좋다고. 그런데 육호실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열린 책들에 개를 데리고 다니는 부인에 실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제가 이 책을 읽었어요. 굉장히 재밌게 읽었고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도서관에서 읽었다가 다 새로 이렇게 구입해서 산 책들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일단은 이제 개를 데리고 다니는 부인에도 있지만 이 이제 최신의 번역본이거든요. 이 상자 속의 사나이가. 그래서 도서관에서 일단 대출을 해서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도 구입을 해서 소장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건 읽을 때는 재밌게 읽었지만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그러니까 엄청 좋다던가 정말 인상적이어서 인생책 이렇게 꼽지는 않는 그런 작품인가 싶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 책으로 읽으면서 정말 육호실은 정말 놀라운 작품이고요. 그 밖에 소삼부작이라고도 하는 상자 속의 사나이, 구스베리, 그리고 사랑에 관하여도 너무 좋은 단편이고요. 사실 여기 실린 모든 작품이 다 마음을 울리더라고요. 아니 이런 일이. 단편집들이 다 좋지만 혹시 체호프를 처음 읽으시려고 한다면 이 문학동네 선집도 좋은 선택이라는 생각을 이번에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읽으면서 예전에 느끼지 못했던 한 가지 감정이 있었는데요. 저는 이제 분노였어요. 체호프는 흔히 알고 있듯이 일상의 인간 존재에 대한 회한과 우수, 비애나 슬픔을 끌어올리는 작가로 받아들여져 왔는데, 저는 이번에는 그 밑에 있는 확연하게 느껴지는 분노의 감정을 저는 최근에 읽었어요. 그러니까 인생은 함정이야. 인생 자체가 함정이라고 생각하는 기본적인 인생관을 체호프는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분노는 이미 시작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러시아가 처한 현실, 가난과 공색함, 또 권력이나 나라로부터 아무 보호도 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아이들과 젊은 사람들, 노인들, 병약한 인간들의 모습을 체념 속에 흘러가도록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런 인간 실존 자체에 대한 분노부터 인간의 욕심과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아 편집증처럼 보이거든요.
신음하다 죽어가는 수많은 인물들을 향한 그 연민 밑에 있는 게 바로 저는 분노라는 생각을 이번에 했습니다. 그것과 연계돼서 이 하루키의 이제 1984에서 알게 된 사할린 섬이라는 이 책이 있는데요. 그때 구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읽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체오프의 당대 현실의 보고서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1984에서는 길야크인에 대한 체오프의 글을 이렇게 댕고가 읽어주잖아요. 그때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그때 구입을 했었는데 이 1890년 4월에 체오프는 모스크바를 출발해서 그해 12월에 다시 모스크바로 돌아오는, 그러니까 장장 8개월에 걸친 이 사할린 섬의 체류 동안 체오프가 관찰하고 보고 듣고 조사하여 알게 된 모든 것들을 이제 나중에 신문에 연재했다가 책으로 펴낸 일종의 이제 지역 사정 보고서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문학적 색채를 가급적이면 지우고 사실과 숫자, 통계 등으로 채워진 이 글이 이제 최근에 이걸 보면서 읽고 싶어지더라고요. 또 도스토옙스키가 유형 생활을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소설 형식으로 쓴 이 죽음의 집의 기록도 예전에 읽다가 이제 좀 중단된 상태인데 다시 좀 비교해서 읽어보고도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마음이 요새 그런가? 왠지 이런 좀 글들이 땡겨요. 그러니까 도스토옙스키가 체오프보다는 한 세대 정도 선배인데 도스토옙스키와 체오프에 대해서도 나중에 한번 또 생각해보고 싶었어요. 도스토옙스키가 굉장히 장광설을 그런데 대단히 차갑다고 저는 느끼거든요. 반면에 체오프는 간결하고 사실 많은 걸 드러내지 않는 것 같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맹렬한 분노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 이번에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모든 걸 읽을 수도 없고요. 이제는 이제 정말 읽고 싶은 책 골라서 정독하는 그렇게 독서를 가져가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도스토옙스키와 체오프도 읽고 싶고요. 1890년이면 체오프는 이미 작가로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던 시기였거든요. 그런 한편 어떤 비평가로부터 이제 자네는 이런 유머스러운 글보다는 인간을 더 관찰하여 더 깊은 글을 써보라는 충고를 받기도 했다고 해요. 그래서일까요? 일단 체오프는 심기일전을 위해서라고 밝히고는 있지만 왜 급작스럽게 사할린을 가고자 했을까요? 그리고 사할린을 가기 위해서 굉장히 오랜 기간 많은 준비를 합니다. 사할린은 당시에는 죄인들의 유형의 섬이었어요. 죄인의 수들이 유배를 가는 곳이었죠. 영하 40도에 이르는 맹렬한 추위가 항상 있는 곳. 그런 것으로 이미 결핵으로 약해진 몸을 이끌고 당시에는 열차가 그곳까지 도착하지 않아서 일단 그 어디까지 열차로 갔다가 그 광막한 시베리아를 마차로만 횡단해서 갔던 그 길고도 험한 여행을 하게 되는 거죠. 하여튼 이 이유가 저는 대단히 궁금하더라고요. 정말로 심기일전만을 위해서였을까? 여기에 보면 초반에 울부짖음에 대한 대목이 나와요. 이 섬에서는 모든 것이 울부짖음이라는 거예요. 아파서 고함 지르는 것, 우는 것, 도움을 청하는 것, 일반적으로 부르는 것 등을 이곳에선 울부짖는다고 말한다. 그래서 시베리아에서는 곰뿐만 아니라 참새도 쥐도 울부짖는 셈이다. 쥐도 고양이를 맞닥뜨렸기에 울부짖는다. 우리도 울부짖기 시작한다. 강은 넓고 어둠에 잠겨 기슭은 보이지 않으며 강의의 습기로 다리가 얼어붙고 온몸도 얼어붙는다. 30분, 1시간이나 울부짖고 있으나 나룻배는 오지 않는다. 물, 하늘에 흩뿌려진 별이 무겁고 무덤 같은 고요도 금세 지겨워진다. 척박한 삶이 주는 오히려 허무와 권태를 벌써 표현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온몸이 얼어붙을 정도지만 그것도 시간이 지나자
지겨워지는 이 감정의 밑바닥에 체호프의 심경을 채운 그것은 무엇이었을지 정말 궁금합니다. 요즘은 정말 책을 사지 않으려고 노력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또 책을 샀습니다. 중편 2편이 실려있는 이 나의 인생을 구입했어요. 중편 2작품이 이거는 읽어본 적이 없거든요. 또 도서관에서 빌려온 체호프의 장편소설 사냥이 끝난 후도 있는데요. 이건 청년 시절에 도전한 장편소설이라고 해요. 게다가 미스터리 범죄물이에요. 이 책이 나온 걸 보면 되게 흥미로운데 1884년도에 나온 것이니까 체호프가 24살 때예요. 신문 등에 이제 매문을 하면서 돈을 벌던 시기이기도 했는데 당시 유럽을 휩쓸던 추리소설 또는 탐정소설이 러시아에서도 인기를 구가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체호프는 이에 대해서 대단히 비판적이었다고 합니다. 아니 세상에 어찌 되려고 뭐 이런 식이었을 텐데 놀랍게도 체호프 자신이 이 장르에 도전했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러니까 버린 자식 취급을 한 건데 결국에는 도대체 어떤 작품인지 되게 궁금해서요. 1926년에 영국에도 번역이 되었고 에거서 크리스티의 어느 작품의 모티브로 썼다고도 하는데 또 나중에 소련에서도 영화가 몇 번이나 됐다고 하니까 더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 자크 랑시에르의 얇은 책자 체호프에 관하여 먼 곳의 자유도 이전에 샀는데 아직 다 읽지는 못했어요. 예속과 자유라는 관점을 놓고 체호프 작품을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다지 인상적이지 않았거든요. 아직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조지 썬더스의 작가는 어떻게 읽는가 이 책은 이제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창작교실에서 19세기 러시아의 4명의 작가, 그러니까 체호프, 톨스토이, 투르게네프, 고골의 단편을 다루는 책인데요. 일단 단편 전문을 실었고요. 그리고 상세히 분석하면서 읽습니다. 그러니까 체호프가 감정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는지 그리고 어떤 변형을 가하면서 변주하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것도 소설 읽기에 도움이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하여튼 이렇게 체호프에 관해서는 두고두고 읽어가면서 쌓아가는 거고요. 다음으로 이번에 읽고 있는 책은 이 김초엽 작가의 단편집 양면의 조개 껍질입니다. 아직 몇 작품 읽지 못했는데 저는 표제작인 이 양면의 조개 껍질보다는 달고 미지근한 슬픔이 더 인상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 인간이 아니라 데이터로 시뮬레이션된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인데요. 여전히 인간으로서 살아있다는 감각을 느끼고 싶어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일단 망했어요. 그래서 데이터 세계로 이주해온 인간들이 시뮬레이션화된 현실에서 살아가면, 그러니까 인간은 정신 일종의 데이터화된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인간들이 살아있다는 감각을 느끼고 싶어하는 얘기예요. 살아있음을 느끼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이 몰두예요. 무언가에 몰두하는 게 살아있다는 걸 느끼기 위해서 필요한 일종의 이 세계에서는 규칙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읽으면서 우리가 최근에 이제 만들려고 애쓰는 루틴 같은 거 혹은 뭐 리추얼에 대해서 생각이 나더라고요. 자신만의 루틴, 뭐 자신이 매일 아침 뭐 매일 하고 있는 의식 같은 거 이런 걸 자꾸 부추기고 만들려고 하잖아요. 과연 이거는 어디에 근거한 걸까? 저는 궁금했어요. 뭐 그리고 또 기록이라든가 글이라든가 하여튼 무엇이든 또는 인스타든 어딘가에 부지런히 자신을 박제하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저는 잘 하지도 못하고 뭔가 대충 만들려만 해도 시간이 소요되는 이런 영상을 굳이 왜 만들려고 하는 걸까요? 참고로 저는 인스타는 더 이상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쨌든 이번에 두 번째로 만나는 김초엽 작가의 글인데요. 그럭저럭 재미있습니다. 좀체 요즘 소설들을 잘 못 읽어요. 끝까지 읽지도 못하고 중간에 그냥 떨어지는데요. 하여튼 그래도 열심히 동시대와 호흡하려고 노력해야 할 것 같아요. 고전도 좋지만 동시대의 요즘 작가들, 특히 우리나라 작가들도 자주 만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